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다큐멘터리 비디오 카페 사회를 맡은 계명대학교 무교철학원의 김영찬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우리 서성희 선생님이시고요. 영화 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은 이강화 선생님이시고 서양 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내용에서 아마 인문학적인 부분은 이강화 선생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실 거고요. 영화와 관련된 내용은 서성희 선생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통 정리만 잘하면 되는 가장 편한 입장입니다. 켄 로치라는 감독에 대해서 우리 조금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영화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영화를 시작한 이후로 사실은 영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감독이고 가장 존경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인 켄 로치 감독님의 영화를 구미에서 함께 보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16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한 번 받기도 힘든 이 황금 종려상을 무려 2번이나 수상하셨던, 물론 10년 전에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영화로 2번 받으셨고 또 이 영화로 2번째 그 황금 종려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우리가 그 요즘 봉준호 감독님한테 느끼는 그런 헌사를 영국에서는 해야 하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칸 영화제가 가장 사랑하는 감독입니다. 그 켄 로치 감독님의 양력을 잠깐만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 감독님 연세가,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36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이미 만 85세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이미 정년, 자기는 이제 은퇴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지금 사실은 몇 차례 지금 번복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는 번복을 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옥스퍼드 대학 법대죠. 예전에 이름은 조금 달랐더라고요. 그 법대를 다니시고 철강 노동자셨던 아버지 밑에서 법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법 공부를 했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극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호기심을 느껴서 학교에 다니다가 밤에는 나가서 극단 배우 생활을 조금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배우로는 정말 솔직히 큰 자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극단에서 허드렛 일을 조금 돕다가 BBC에서 그 조연출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에 1년 정도를 몸담게 되면서 방송과 인연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연극계는 일찍 대학 다닐 때 극예술연구회에서 공부를 했지만 일찍 포기를 하고 바로 방송에 접하게 되면서 굉장히 유명한 방송 그 드라마 PD로 등극을 하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제트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에도 수입된 적이 있는, 이후에 한 10년 이후에 수입된 적이 있는 그 유명한 드라마를 찍었던 감독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그 BBC가 굉장히 다큐멘터리, 그것도 사회 사실적인 풍의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그 도와주는 한 그런 방송국 경향 때문에 그 잘 나가던 PD였는데 영국도 서서히 그런 사회주의적인 색깔을 버리고 자본주의적인 색깔의 작품만을 선택을 하면서 점점 더 방송국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면서 본인은 그 영역을 조금 더 넓힐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색깔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영화 쪽으로 오시게 된 게, 첫 작품이 1967년에 있었던 그 푸어 카우라고 하는, 불쌍한 암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 VHS 비디오 테이프로 많이 돌아다녔던 작품이에요. 그 푸어 카우라고 하는 작품으로 시작을 해서 1970년에 캐스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완전히 켄 로치 감독의 작품 세계가 이제 구축이 됩니다. 그 이후로 그의 필모는 50편 정도에 달하는 다큐멘터리와 그
극장에 상영되는 극영화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수입돼서 정식으로 개봉된 영화는 20여 편에 이루고 있습니다. 한 영화제 황금 종려상은 모두 2편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영화제 초청받은 작품은 1990년대 이후로 거의 매년 아니면 경연으로 만드셨는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칸 영화제에는 초청을 받은 칸이 사랑하는 감독으로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대단한 액션이나 큰 활동 같은 것들은 없는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장감을 놓지 않고 쭉 따라가게 만드는 연출력은 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영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영화가 만들어진 시대적인 배경 또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조금 얻는다는 측면에서 지금 영화 속 배경 그러니까 한 2010년부터 15년 요쯤에서 영국이 처해 있던 이런 상황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연출하게 된 그 이전의 상황들까지 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화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냉전 시대하고 이제 신자유주의와 관련되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다시피 유럽에서 사회복지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것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입니다. 19세기 말에였죠.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복지제도가 시행된 가장 큰 이유는 그때부터 유럽에서 이런 막사주의 사상이 유럽의 전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 정치인으로 대두되었죠. 사실 비스마르크는 엄밀히 말하면 매우 보수적인 정치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복지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이유는 비스마르크의 관점에서 본다면 복지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지 않고는 즉 다시 마르크스 말대로 그대로 계급투쟁을 방치한다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비스마르크 시대부터 유럽에서는 복지제도가 시행됐고 그 다음 다른 모든 유럽 국가들이 이른바 복지제도를 같이 이제 참여했죠. 특히 그 중에서 영국은 복지제도에 대해서 매우 모범적 국가였습니다. 우리 유인물 잘 나옵니다만 소위 요람에서 무드까지 영국 유명 경제학자 비버리지 말이죠. 영국이 복지제도가 잘 된 가장 큰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식민지 가장 넓으니까 식민지로서의 착취 과정도 결과물도 가장 정확했죠. 그걸 바라본다면 영국이 어쨌든 복지제도가 모범 국가였고 다른 모든 대부분 나라들은 영국을 모델해서 어떻게 하면 유럽 복지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시작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 끝나고 그 광대한 식민지를 상실하고 이른바 전쟁에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새로운 신흥 국가인 미국에 비한다면 영국은 결국 1위 국가 전락했습니다. 그런 차에 물론 그 마샬 플랜이라든지 기타 영국의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그때부터 점점 어려졌는데 결정적인 것은 우리 아다시피 이른바 70년대 오일 달러죠. 오일 쇼크죠. 오일 쇼크 때문에 영국, 프랑스 대부분 나라들이 매우 경제적 어려운데 특히 식민지도 거기서 상실하고 이른바 그 당시에도 북해 유전도 발견되지 못한 영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곤란에 처했습니다. 그전까지부터 영국에서 노동당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었죠. 그러다가 70년대 그 경제적 어려움을 계기다가 79년에 이른바 보수당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때 보수당이 권력을 잡게 된 가장 어떤 주도적인 인물이 보루라다시피 이른바 대치였습니다. 나가는 대치죠. 그 당시에 이른바 우연히도 일본의 나카소네, 그 미국의 레이건, 그 다음에 영국의 대처, 이 세 사람이 이른바 소위 신자유주의를 부르짖으면서 거의 비슷한 정책을 쓰면서 그 전까지부터 그나마 케인즈주의 사상이 조금이나 남아있었던 유럽에서의 어떤 진보적 모든 경제 정책을 180도로 전복시켰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런 소위 신자유주의 내지 보수주의 정책을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사람이 대처였죠. 그래서 사실 케노지에 와서 많은 부분이 대처 시대의 대처의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많이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 영화도 물론 그 후에 몇 번 보수당 노동당이 몇 번 역할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처 시대 때 형성된 미국, 영국의 그 경제 정책의 기본 틀은 그 후에 토니 블레이라든가 네버 지금 노동당이 권력을 잡았음에 불구하고 그때 형성된 그 경제 정책 기본적인 시스템은 바뀌지도 않았죠. 또 방금 우리 선생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켄 로치는 영국 감독 중에서 매우 양심적인 감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경제적 문제를 매우 진실하고도 정직하게 그려낸 감독이죠. 영국은 이른바 소위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 이른바 영국 영화가 그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어느 문제겠죠. 즉 다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영어를 사용한다는 이 결정적인 사실이 영국 영화가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 영화 시장 80% 차지하는데 영국 영화가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심지어 영국 관객들조차도 미국 영화와 영국 영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영국 재능 있는 감독들과 영화 배우들은 그저 기회만 있으면 헐리우드 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안 된다. 안 된다는 정도로. 그런 과정 속에서 영국 영화가 그러면 영국 영화가 세계 시장에서 남들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채택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하는 기술은 이제 과거에 영국에 잘 나가던 시대, 제국주의 시대를 연상시키는 여기 나옵니다만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해리포터라든가 그다음 체급파이 불의 마차라든가 등등등 이런 1년 영화들이 가끔은 세계 영화제에서 유수한 영화제에서 상을 타고 합니다만 그러나 엄밀히 바라본다면 영국 영화가 채택한 대부분 소재는 아까 말대로 이런 소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제국주의 상징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걸 바라본다면 켄 로치 감독 상당히 정직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켄 로치 감독 자신이 자신 스스로가 늘 공부하다시피 영국 감독관도 나는 유일하게 막스주의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걸 바라본다면 아마 영국 영화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헐리우드가 늘 밀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켄 로치 같은 감독이 영국이 존재하고 또 켄 로치 감독에서 이런 소위 단지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가 상징이 되는 이런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소위 자본주의의 문제점, 특히 80년대를 넘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번성한 신자유주의 이런 식의 어떤 매우 경직된 다소 반인간적인 이런 식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매우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는 감독이 있다는 사실은 세계 영화계로서는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영화와 직접 관계된 건 아닙니다만 영국에서 최근에 소위 특히 80년대 이후에 밑에 그 유행어를 나온다. 차브란 단어가 영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사회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유행을 본다고 했지만 차브라는 것은 원래 영국에서 가난한 사람, 어떠한 경제적으로도 덜을 낼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사회적 소고입니다. 그냥 처처럼 이 차브란 단어가 사용된 것은 저 양반이 원래 가난한 사람이다. 그냥 사회적 빌보르 사회이다. 그런 사소한 의미인데 90년 접어들면서 영국 사회에서는 차분한 단어 하나의 어떤 사회적 계층과 특정한 어떤 계급을 상징하는 단어로 고정시켜 버렸죠. 고정되어 버렸죠. 그래서 바로 이제 국내에 번역된 책이 바로 이 차분한 이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이런 영국 사람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소위 어느 정도는 기독교적인 또 어느 정도는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사회 같은 구성원으로서 관심도 가지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어느 도덕적 책임을 느꼈는데 80년대 90년 접어들면서 영국인들 맞췄네. 이 차분한 단어를 공공의하면서 노골적으로 경멸한다. 저 친구는 차부에 속한단다. 그래서 저 친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차부들만 모였던 동네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계급을 아주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또 그들의 그런 식의 사회적인 경멸 내지 사회적 차별을 전혀 도덕적으로 어떤 그 문제시하거나 양심적으로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는다. 그걸 바라본다면 이 차분한 이 제목이 영국식 잉여 유발 사건. 다시 말해 영국에서 모두 다 귀찮은 이제 잉여가 존재하는 뜻인데
이 차별에 대한 영국인들의 사고방식 변화야말로 바로 이 영화에서 나타난 이 다니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상징하지 않겠냐. 다시 말하면 이 영화에서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이 별로 배우지 못한 이 목사 아저씨야말로 바로 영국 사회에서 점점점 보편화되거나 차별한 단어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인물 중 하나가 되겠느냐. 그런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도 점점 그런 현상이 짙어져 가죠. 심화돼 갑니다. 그런 바라본다면 이 영화는 매우 보편적인 그런 주제를 공이 담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가 담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이 냉전 시대하고 그다음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 제도가 영국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던 배경에서부터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 플로우에 있는 가장 젊은 친구 신자유주의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괜찮아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네. 고등학생이 앉아 있는데 용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나라죠. 그만큼 학문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갔던 나라입니다.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의 기술력은 미국과 독일을 앞지를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학문적인 결과물과 기술적인 것들을 영국에서 미국에 넘겨줍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전쟁을 위해서 많은 물품들이 필요한데 영국은 그 당시 이런 것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제조할 수 있는 공장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이것들 제조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것들을 모두 넘겨주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승전국인 미국이 이런 기술들을 토대로 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 데 비해서 영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피해를 입죠. 미국은 본토에 포탄 하나 안 떨어졌지만 그리고 또 많은 전쟁 비용을 끝나고 나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고 이강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민지를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전개가 됐고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도 IMF 경험했죠. 그 대영 제국이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대처 수상이 들어서고 신자유주의 경제 제도가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자유 경쟁을 통해서 경제가 지속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됐던 게 국유화되어 있던 모든 시설들이 다 민영화됩니다. 철도 민영화되고 의료 시설 민영화되고 관광, 전기, 수도 다 민영화가 됐습니다. 민영화가 되면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더 다운되고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라는 게 이 경제학자들 논리였는데 막상 뚜껑을 따고 보니까 질은 떨어지고 굉장히 비싼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역화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고 이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계층이 생기게 되는 거죠. 차별하고. 그래서 뭐 공식적인 계층은 아니지만 이 차별하는 계층에 소속되는 갖지 못하고 교육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카스트 비슷하게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보신 나다니엘 브레이크도 이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이제 영화 속에서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제시한 사람이 켄 로치라는 감독입니다. 네, 자 그럼 영화 속으로 우리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여러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 블레이크
브레이크와 KT라는 그 두 주인공의 캐릭터에 대해서 서성희 선생님께 약간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인 그 이야기들을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조금 주변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다시 영화로 조금 더 돌아가 보면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을 보통 감독은 하게 돼요.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저도 20대 때는 표현주의 이제 계열의 영화들에 대한 굉장히 고치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어떤 그 이야기를 세상에다 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진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을 많이 연구를 하죠. 그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미 이 영화 같으면은 그 감정을 고치시키고 여러분들을 재미의 세계로, 엔터테인먼트의 세계로 데려가려고 했다면 아마 그 KT하고 다니엘하고의 약간 연정이라든지 연분이 있다든지 혹은 그 다니엘에게 사연이 있어서 뭐 딸과 뭐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감동을 배가시키는 작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악을 거기다가 많이 넣고 그리고 형식주의, 표현주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타내는 그 촬영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화려하고 커트를 많이 쪼개서 쓰는 방식의 연출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가지는 것은 사실은 결국은 허구가 아닌 것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허구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한테 허구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연출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것을 표현주의 혹은 형식주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케누치 감독도 중간에 잠시 그런 영화가 오히려 뭐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감정을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관객들을 아까 소위 말하는 재미의 어떤 세계로, 엔터테인먼트의 세계로 데려갔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 자체가 결국은 사회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이 감독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화도 메시지보다 형식이 어려울 수 없다. 그래서 영화를 가장 직설적이고 단순하게 만드는 방식을 시나리오 때부터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아까 잠깐 나온 그 식료품 나눠주는 쇼핑을 한다는 아주 인간적인 예의를 표현하는 말이죠. 쇼핑이라고 말을 하죠. 이제 무료로 주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제 켄노치가 오랫동안 지원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해요. 실제로 그곳에서 지원을 오래 하면서 몇 년간을 탐구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켄노치 감독이 나이도 있으시니까 사실은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배우 그리고 세팅 그리고 조명 쓰는 방식인데요. 특히 아까 이제 배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조금 요구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도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 데이브 존스 혹은 이 여자 배우 케이티였던 헤일리 스코트 그 스콰이어 같은 경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영화 전공자이지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주의적인 감독 그리고 모든 그 사람들의 감정을 억지로 고양시키는 부분을 모두 다 배제하는 사실주의 계열의 감독들은 대부분이 진짜 배우들을 쓰지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빈민촌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캐스팅하는 방식이죠. 이 영화에서도 그 켄노치 감독이 쓰는 방식이 그 배우들을 이제 오디션을 보는 과정에서 뭐 보통 저희가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가면 주로 어떤 방식을 쓰냐면 뭐 대본을 주면서 쪽대본 주면서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가 이걸 보거든요. 근데 켄노치 감독님은 지금까지도 그 50편 가까운 영화를 찍으면서 단 한 번도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연기를 해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천천히 당신의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신 오늘 나다니엘 브레이크에 나왔던 다니엘 브레이크 역의 그 데이브 존스의 아버지가 목수였고
나는 이런 성장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중앙 그 런던 쪽에 이게 그래도 조금 잘 사는 수도권이 아니라 북유럽 쪽에 정말 그 탄광이 무너지면서 가난해진 지역에 가정 형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그 여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헨리 스쿼어트 같은 경우도 저도 처음 보는 배우인데요. 그 배우 같은 경우도 오디션을 보면서 저런 상황에 처했던 경험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배우로 캐스팅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런 배우들을 통해서 시나리오 전체를 주지 않고 항상 그 쪽대본이라고 하는 며칠 분량 혹은 그날 찍은 분량의 시나리오만 주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내가 정말로 그렇게 굶었을 때 혹은 그 생리대를 슈퍼에서 훔칠지 말지를 고민했을 때 그 눈빛을 찍는 거죠. 너라면 당신이라면 이 경험치가 있는 배우에게 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 경험치가 없는 배우들은 자신의 배우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주의를 지향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배우를 굉장히 이 고통을 모두 다 아는 전문 배우가 아닌 비상업적인 배우 계열에서 스탠딩 코미디언이셨거든요. 이 데이브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빈민들과 함께 웃으면서 그 삼류 극장촌에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시는 그런 분들의 그 연기가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그 상황을 그대로 연기하도록 했고 그리고 다니고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이미 그 감독이 모두 다 오랜 시간 몇 년에 걸쳐서 취재한 그 장소에서 실제 있는 그대로를 찍으시는 방식 그리고 이야기를 그 스토리상 뭐 감동을 주기 위해서 혹은 음악 사용을 지나치게 해서 음악을 지나치게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감정을 이렇게 고조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일반 관객들한테는 재미라는 요소,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철저히 감정을 차단시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 상황에 대한 자각을 관객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지향하는 감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적으로 아주 연기력을 가진 뛰어난 배우들이 아니고 감독 자신이 원했던 상황을 어떻게든 비슷하게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캐스팅하는 것. 영화를 보시면 좀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게 감독의 의도와 맞물려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주변에 같이 생활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캐릭터를 가진 인물이 내 주변에 같이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 이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또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대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감독의 입장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고 대할 수 있을까? 혹시 두 분 중에 누구든지 네. 한국 영화에도 이 다니엘과 정말 이상한 형태의 재현이 된 적이 있어요. 혹시 8월의 크리스마스 보신 분 계시면은 아실 텐데 거기에 그 한석규 씨의 아버지로 나오는 신구 선생님이 그 한석규가 아들로 나오는데 내가 곧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시한부 인생을 알게 되니까 아버지한테 어떻게든 그 비디오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신구 선생님만 해도 비디오 사용법을 알 수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것도 몰라요 하면서 뛰쳐나가는데 그때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그 비디오 작동법을 정말 정확하게 잘 모르셨거든요. 다니엘하고 이런 상황이셨다면 저희 아버지도 다니엘과 똑같은 상황에서 아마 사회에 소외되어서 어떤 일을 당하셨을지 상상하기 힘들죠. 마우스를 당연히 모니터에다 갖다 대라고 하니까 당연히 모니터에다 갖다 대는 그 상황은 저희 윗세대에서는 너무 당연한 연필 세대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인데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세대나 우리 저기 앉아 있는 젊은 친구를 제외하고는 저만 해도
디지털 세대가 아니에요. 저희는 저런 이제 지금 20대 정도 세대가 생득적인 세대죠.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이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디지털을 빠르게 돼야지만 저희는 사실은 공부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친 것이 곧 세상에서 완전히 도태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이 영화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1990년대 후반기에 영국에서 유달리 이른바 노동 영화라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도별로 본다면은 프리스터, 그 다음에 브리스트 오프, 풀몬티, 레이닝스톤, 빌 엘리어트. 그리고 이런 대부분 영화들의 배경이 탄광 아니면 영국 사회의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죠.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일련의 영화들이 대부분 다 계급적인 어떤 그 갈등과 뭐 계급 투쟁까지 아니지만 계급적 갈등과 이런 바서 우리가 말했던 그런 소득 문제를 내세는 불구하고 그렇게 전투적이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바 투쟁과 어떤 아주 격렬한 갈등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특징이라 보여지더라고. 다시 말하면은 이런 일련의 영화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화적 소재가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방금 이야기했는 이른바 소위 다니엘 브레이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렇게 큰 재능은 아니지만 남들 일상에서 중요한 재능. 다니엘 브레이크는 어쨌든 그 캐디 집에 서면서 자기 자신 재능을 이용해가 조그만 선반도 만들어주고 애들한테 그 모빌리를 합니까? 그 움직이는 그 조그만 장난감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까 그 1년의 영화 풀본티 같은 경우는 직장 이런 탄광 아저씨들이 술집에서 뭔가 춤을 춘다든가 예를 들면 브리스트 오픈 유명하죠. 탄광 있는 광부들이 애초부터 뭔가 브리스 밴드를 만들어가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레이닝스톤도 그렇고 빌 엘리어트는 우리가 입이 잘하고 있죠. 어린 손자가 뭡니까 이런 바소에 춤을 춥니다. 아버지는 이른바 그 권투를 배우라고 권투장에 보냈는데 그 권투장이 장사간 데가 반틈은 권투 링으로 사용하고 반틈은 뭡니까? 그 웬 아주머니가 어린 소녀들에게 춤을 가르쳐줘. 그래서 춤을 배웁니다. 그래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격렬하게 전투적이고 투쟁적이지 않다는 사실. 매우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매우 사회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매우 어떤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뭐 영국이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노동영화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특징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은 흔히 다른 영화에서 가끔 보여주는 어떤 지나치게 격렬하게 지나치게 계급투쟁적이고 지나치게 어떤 그런 사회적 갈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대신에 어떻게 바라본다면 그들이 처해진 그러다 절망의 상황과 전혀 상치되는 매우 낭만적이면서도 매우 어떤 그 예술적인 그래서 상황 자체가 영국 영화 특징 아니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바라본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자체가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 계급투쟁의 역사가 좀 짧고 또 두 번째는 아마 그들 나라가 그 산업혁명을 거치고 오면서도 비교적 원만하게 사회적 갈등 관계를 해결했는 역사적인 어떤 체험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뭐 예술하면 영국이 그렇게 막 뛰어난 나라는 사실 아닙니다. 음악에 비해서는 독일이 밀리고 회화라든가 다른 예술이가 그 건축에 비해서 프랑스에 밀리고 그래 본다면 물론 문학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련의 영화들이 예술이라는 소재를 늘 동시에 깔고 있다는 사실은 영국 역사가 혹은 영국 사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문화 양식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켄 로치 감독이 그 칸 영화제에서 인터뷰할 때도 그랬고 수상 소감을 이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으니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했던 것도 지금 영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물으시는 거죠. 평생을 켄 로치 감독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여기 혹시 플로어에 영화 감독을 꿈꾸시는 분이 있으시면 사실은 내가 사실주의적인 그 계열의 감독이 되고 싶으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따라야 하는 바이블과 같은 감독입니다. 다시 말해서 봉준호 감독님이 칸과 아카데미상 2개를 동시에 석권하면서 가장 높은 칭송을 받았던 게 당신은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라는 칭송이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 켄 로치 감독 같은 경우는 이런 사실주의 영화 계열에서 당신은 하나의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주의적인 계열의 영화를 찍으려고 하면 넘어서야 하는 벽이, 그리고 그 스타일을 구축한 사람이 세계 영화사에서 켄 로치 감독의 입지입니다. 가장 공고한 이런 스타일을 만들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레이닝스톤이나 이런 켄 로치 감독의 일련의 작품들 세계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자신이 드러내고 있는 정치색을 그대로 내고 있죠. 노동당 소속이고, 그리고 나는 좌파다라는 거를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묻죠. 당신의 영화가 그러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당신은 믿고 있냐고, 어떤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으면 그럴 때마다 감독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나는 영화가 이 세상을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결코 생각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 영화가 지니고 있는 이 태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힘든 사람들한테 이거는 네 탓이 아니야, 당신의 탓이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아직은 희망이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자기가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영화를 찍는 그 태도의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어떤 그 급진적인, 그리고 약간 폭력적인 전복을 꿈꾸는 그런 영화와는 궤를 분명히 달리하는 사실주의의 스타일을 또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성희 선생님 자료 중에 제일 위에 보면 타이틀이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아마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감독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핵심적인 게, 게이티한테 그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막 급하게 약간 먹는 장면 보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낄 때, 이게 네 잘못은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서 그 가난에 몰입하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조편성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을 아마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제일 궁금했던 게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수상 소감에서 과연 다른 세상이 가능할까, 이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가능할까요, 이광호 선생님? 예술 작품을 통해서 사회 변혁이?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예술 작품 자체가 혁명과 변화를 위한 도구로 사회적인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은 사회 변혁을 위해서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정하게 어떤 우리가 말하던 혁명과 변화한 변화를 위해서 어떤 다른 어떤 우리가 말하던 과격하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나가는 것은 원래 예술이 존재해야 되는 어떤 의미에서 좀 벗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차후 세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영화가 이제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총 3가지 부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런 디지털 세대에 뒤처진, 소위 말하는 저희도 지금 새로운 세대가 맡고 있는 노년 세대입니다. 사회가 노년 세대에 대한 부담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비단 지금 영국뿐만이 아니죠. 한국 사회도 여론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노년 세대가 정말 우리 삶의 토대가 되었던 세대라는 인식으로 갈지, 혹은 정말 젊은 세대한테 부담만 주는, 정말 좀 솔직히 좀 없어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잔인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세대가 될지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 감독님께서 나는 이제 은퇴를 하겠다. 그때 83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80대가 되면서 은퇴를 하셨음에도 다시 복귀를 한 이유가, 이전 30몇 편의 그 전에 찍었던 영화들 같은 경우는 주로 젊은 세대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세대에 살기 힘든 그 청년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젊은 가장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본인이 신자유주의가 이제 어느 정점에 들었으면서 정말로 새로운 그
그 차부 계층이라고 하면 또 다른 차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노년 계층이 이 사회에서 완전히 예전에 그 부귀 영화를 이루었던 토대가 되었다라고 존경받는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잉여 세대로 남는 것을 보고 이 이야기를 나는 꼭 한 번은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켄 로치 감독님의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연령대가 높은 주인공일 겁니다. 연령상으로 보면 만 58세 정도 되는 주인공이에요. 나다니엘 브레이크 죄송합니다. 다니엘 브레이크가 만 58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들도 58세에 내가 어떤 그 인식을 받으며 혹은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세대인 거죠. 그 세대가 사실은 빠른 속도로 디지털 세대로 편입되지 못했을 때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에 대한 한 세대가 있고요. 이 영화에서 그리는 두 번째 세대가 바로 KT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번의 실패, 연달아 두 번의 실패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가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그 기생충에서 나오는 두 번의 실패가 있죠. 첫 번째가 카스테라 사업을 하다 한 번 망합니다. 대만 카스테라 체인점 한 번 망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치킨집입니다. 치킨집 두 번이면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자영업, 프랜차이즈 자영업 두 번을 딱 하다 망하면 다시 올라설 수 있을까요? 그 올라설 수는 있어. 다니엘은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 희망이 바로 교육이고 너에게는 책장이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책장을 만들어주는 힘이 나라가, 정부가 해줘야 하는데 치킨집 한번 망하고 대만 카스테라 망한 거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KT가 어린 나이에 그 미혼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돼요. 그 두 번의 실패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시는 올라설 수 없다?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학생 때 얘기하죠. 고등학교 때 이 한 눈만 팔면 네 남편의 뭐가 바뀐다.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입시키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두 번의 실패여도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거죠. 정부는. 그때 올라설 수 있으면 아 나는 예전에 이런 힘든 시기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KT처럼 몸을 팔러 가는 거죠. 거기서 가장 슬픈 거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담한 거는 KT 옆에 딸이 와서 엄마 나 신발이 떨어졌어 라고 말할 때 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구나 라고 제가 이미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정도 나락으로 떨어지면 이제 남은 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라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만은 하지 않도록 정부가 손을 잡아줬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부류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차이나, 그 중국 신발을 팔고 있는 계층이죠. 우리나라에도 요즘 대학사에 가서 학생들한테 뭐 하고 싶어 그러면은 꿈이 없습니다. 꿈이라고 하면은 목표만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돈을 벌고 싶다고 얘기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돈 벌 건데 물어보면 하나도 계획이 없어요. 목표만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 세 계층을 우리가 그 새로운 복지를 펼쳐야 하는 세상에서 어떤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이제는 봉기하고 빨간 깃발 들고 머리 삐두르는 이 세대는 이미 20세기의 사고방식이고, 지금 세대가 지향해야 되고 도와줘야 할 정부의 세심한 배려의 부분은 이렇게 소외된 세 계층에 대해서 배려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서동희 선생님께서 그 켄 로치 감독의 이제 전작들의 어떤 영화적 태도에서 영화들이 이제 희망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형식이 정말 그 영화 관객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후에 하게 될 영화를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 기생충에서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극장을 나서면서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그 사실주의 계열 그리고 현실 이야기를 냉정하게 그리는 영화들의 태도는 결국은 내가 영화를 보고 뭘 느껴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실천 그 행동 강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대한 그 직시를 하게 하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극장문을 나서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런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 사회가 이런 상황이니 나는 객관적으로 너희들에게 그 감독으로서 제시를 했다. 이런 계층이 점점 더 상층과 하층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곤란한 하층은 점점 더 빈민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후에 제시하는 방향까지가 이런 류의 감독님들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어느 특정하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그 논리가 정합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복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쪽으로 맞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제가 전공이 복지 쪽이 아니니까 뭐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선별적 복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상의 문제는 그 국가라든가 공동체에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뭐 어떤 식으로 획일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지제도가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가장 먼저 생겼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엄밀히 본데 20세기에 와서 마르크스 사상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사실 우리 본다면 케인즈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케인즈 사상 때문에 우리는 결국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 대공황을 남들 극복할 수 있었고 물론 이제 대공황이 극복하는데 주된 계기는 사실 2차 세계대전이죠. 전쟁 때 워낙 많은 물건을 팔 수 있었으니까 경제가 갑자기 호황이 되고 그다음 미국과 기타 여러 자본주의 국가의 문제점이 해결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바라본다면은 그 마르크스 시가의 어떤 그 혁명이라든가 과격한 투쟁이 아니고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어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가 바로 복지 문제고 그러면서 케인즈 사상이 큰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2차 세계 끝나고 난 뒤로 사실 서방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마르크스 그 이념을 제도를 택한다는 거의 없죠. 공산화된 동유를 빼놓고는. 거기다가 케인즈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케인즈적인 사상 그 자체가 이른바 소위 온건한 사회 변혁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는 케인즈적인 사고방식이 유럽 혹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 그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른바 그쪽 사회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현상하고 관련되어 있죠. 어쨌든 유럽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2차 세계 끝나고는 물론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뭐 마샬 플랜이라든가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케인즈의 사상 그 자체가 유럽의 대부분 서유럽에서 했던 그런 식의 어떤 정치 경제의 어떤 그런 정책에서의 중요한 인연적 토대가 됐습니다. 그런 바로 본다면은 최소한이 그렇게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미국의 보수적인 정치가들은 케인즈 사상을 채택했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빼갱이로 몰아붙였어요. 다시 말하면 저런 식으로 최소한의 복지적인 이념조차도 포함하고 있는 루즈벨트 사상은 공산주의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본다면 우리로서 이제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과 사회 전체가 어떤 우리의 어떤 변혁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념의 차이를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게 없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무조건 빼갱이고 무조건 과격한 사상을 몰아붙입니다. 다시 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경제적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토대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케인즈 사상이고 또 그런 케인즈 사상 자체가 2차 세계 끝나고 유럽이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상적 토대였죠. 또 그러고 우리가 예술이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가질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똑같은 비판 이론에 속한 그 사상가라도
아도로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대중영화에서 매우 부정적이었죠. 특히 영화 되게 싫어했습니다. 아도로노. 그에 비해서 영화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베냐민이었고, 특히 그람시 같은 경우는 이른바 헤게모니 이론을 주장하면서 결국 우리는 혁명이라든가 과격한 방법으로 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없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어떤 표현 방식이다. 그러니까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국가 권력, 지배층, 한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 사회 지배층들과 그 밑에서 이른바 어떤 방식인지 예속돼 있거나 그들에 의해서 삶이 늘 위협받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두 계층이 마지막에 마주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이죠. 그런 바라보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영화, 나다니엘 브레이크 이런 영화가 그냥 영화관에서 한 2시간 정도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나오는 관객들에게 잠시 감동을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람시 말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가장 중요한 투쟁이 벌어지는 소위 헤게모니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게 물론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걸 바라본다면 한국 영화가 어쨌든 9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고 특히 한국 영화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우리 국제영화제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한국 영화 명성을 올린 대부분의 감독들이 우리가 말하는 다소 의식이 있는 우리가 어떤 진보적인 감독이라는 사실은 그리고 또 그들에 의해서 한국 영화와 한국 사회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는 서서히 그동안에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 그 자체가 아까 말한 헤게모니의 관점에서 서서히 변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조차도 그런 시선에 나중에 결국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 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금액을 지급한다든가 계층에 따라서 어떤 소득에 대한 어떤 그런 금전적 지원한다든가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어떤 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변혁의 한 방법 중 하나가 있어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예술까지 아니더라도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구성원들의 사고방식 변혁시키는 것. 그거는 아까부터 말씀드린 외국의 특히 2차 세계 이후에 유럽과 미국의 역사 자체가 잘 보여주고 또 최근에 한국의 문화 현상 자체가 그걸 잘 보여주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식의 영향은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가 사회 변혁을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복지에 대해서 저도 복지를 잘 모르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복지만을 생각한다면 제 개인적인 경험을 저는 꼭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직업이 들쑥날쑥한 예술인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이제 직업이 영화평론가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단체에 소속된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고 그래서 그 돈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대체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1시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정말 창피스러웠어요. 창피하다는 단어를 정말 오래간만에 떠올렸어요. 거기 앉아 있는 동안 마치 정말 내가 구걸하러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요. 브로큰 윈도우라는 효과가 있죠. 왜 깨진 유리창에서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이것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함으로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내가 일 안 하고 그냥 농땡이를 부렸거나 혹은 그냥 좀 나라돈이나 타고 쉬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쁜 그런 사례를 남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꼭 가야 한다. 그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사회적인 인식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마치 그거 받으러 중간에 이제 일자리가 잠시 공백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 돈 타서 좀 놀고 한 6개월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대우하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막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결국 나다니엘 브레이크가
벽에다가 그거를 쓰기도 하고 마지막에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항소를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그것도 존엄성 때문이거든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하신 분은 인간으로서 내가 여기까지 앉아 있어야 하는 창피를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복지는 권리라고 생각하게끔 정부가 또 그렇게 좀 일을 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면서 더 들고요. 이 영화가 가진 힘이 바로 복지는 시혜가 아니고 권리다라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영화입니다만 나다니엘 브레이크 이걸 하나를 놓고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셨을 거예요. 철학을 전공하신 이강호 선생님하고 영화학을 전공하신 서성희 선생님하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었죠. 또 같이 철학을 전공했지만 제가 또 이강호 선생님하고 보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고 던져놓은 건 감독의 몫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관객의 몫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쉽겠지만 사회자가 원래 마이크 잡으면 깡패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더 조금 의문이 있는 건 저희들 시리즈로 아직 3번 남아 있으니까 같이 참석해 주시고 또 같이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